모두가 외면하던 추운 거리, 단 한 사람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 하나, 그리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노인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때 건넨 그 미소가 몇 년 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란 걸.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들 하지만 이 영상 속엔 진심의 대가가 존재합니다. 끝까지 본다면 우리가 왜 선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윤입니다. 25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죠. 아니, 정확히는 졸업한 지 반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오늘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5시에 퇴근했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시려왔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요즘 매일이 그래요. 몸은 지쳤고 마음은 더 지쳤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최저시급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었죠. 부모님께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요. 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계셨는데 솜이 다 빠져서 거의 천조각처럼 보였죠. 노인은 작게 떨고 계셨어요. 온몸을 움츠린 채 두 손을 입김으로 녹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모습은 더욱 쓸쓸해 보였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사실 지나치는 게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노인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어요. 퇴근하면서 직원 할인으로 산 제 저녁이자 아침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반값에 샀던 김치볶음밥이었죠. 어르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것처럼 하얀 각질이 보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도시락을 내밀었죠.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데 가셔야 할 텐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발걸음을 돌렸죠. 지하철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도 예전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테고 어쩌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되신 걸까요?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알바만 전전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첫 차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싸늘한 공기가 맞았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외출할 때마다 보일러를 꺼두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죠. 도시락을 드렸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옳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켜서 구인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매일 확인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자격 요건을 보면 항상 경력을 요구했습니다. 신입은 받지 않는다고, 아니면 인턴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턴은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지금 알바비보다도 적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업 준비를 더 해야 하는데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다시 카페로 출근해야 했죠. 오늘도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아야 하고 주문을 받아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자야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아까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어깨, 주름진 손, 그리고 그 쓸쓸한 눈빛이요. 저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새벽은 깊어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라는 아주 작은 희망이요. 그날 오후 카페 알바를 마치고 나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눈이 바람에 흩날리며 거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죠. 퇴근길에 다시 그 벤치를 지나게 됐어요.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새벽과 똑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계셨죠. 제가 드린 도시락 용기는 벤치 옆에 깨끗이 비워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는데 저렇게 계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다시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낮인데도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셔야죠. 제 말에 노인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흐릿했어요. 초점이 없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노인이 단순히 노숙자가 아니라는 걸요. 기억을 잃으신 거였어요. 치매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혼자 계시면 안 될 상태였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갔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경찰서에 모셔다 드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 전에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시죠.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몸이 많이 굳어 계셨는지 걷는 게 힘들어 보였죠. 역 근처에 무인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시고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가 자리로 노인을 안내하고 앉게 했죠.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며 잠시 고민했어요.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는 2,500원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죠. 잔액은 13,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받은 일당이었어요. 내일 편의점 알바비는 다음 주에 들어오고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교통비로 5천 원은 남겨둬야 했죠. 그럼 8천 원을 쓸 수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노인 것과 제 것이요. 5천 원이 나갔죠. 남은 돈은 8천 원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노인 앞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놓아드렸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셨어요. 그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지시는지 눈을 지그시 감으셨죠. 저도 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였어요. 사실 요즘엔 커피도 사 먹지 못했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직원 할인이 없어서 한 잔도 못 마셨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밖에 계시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가족분은 안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기 직전에 멈칫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을 어디로 모실까요? 보호소 같은 데가 있을까요? 고민하는 사이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폐를 끼쳤네.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지금 제 통장에는 8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려면 교통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빠듯했죠.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5시가 넘어 있었죠. 편의점 알바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노인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함께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했죠. 노인은 커피를 다 드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보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옛날 기억이라도 떠오르시는 걸까요? 어르신, 곧 경찰분들이 오실 거예요.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눈빛에는 체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20분쯤 지났을까요? 무인 카페 앞에 순찰차가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다시 설명했죠. 경찰관들은 노인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 주소, 가족관계 모두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경찰관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보호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일단 파출소로 모시고 가서 실종 신고 접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키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찰차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났습니다. 그제야 혼자 남았다는 게 실감났어요. 카페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편의점에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왔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어떻게 되실까요?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시설에서 지내시게 될까요?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노인 한 분을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찝찝한 걸까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역에 도착해서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다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1,000원을 충전하고 다시 찍었죠.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은 7,000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3,000원밖에 못 쓰는 거였어요. 저녁은 굶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면 또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사야겠죠. 전철에 올랐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자꾸만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잃고 헤매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비슷하다는 걸요. 저 역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요. 노인은 기억을 잃었고 저는 미래를 잃었죠.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목도리를 더 깊이 감싸며 걸었죠.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를 남겼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죠. 오늘 밤도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의점과 카페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통장 잔액은 계속 바닥을 기었고 끼니는 거르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이틀 전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 인턴 채용 서류 전형 합격 통보였어요. 한 달 전에 지원했던 곳인데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면접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한성그룹 본사 20층 회의실이었죠.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거울 앞에 섰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면 부족과 영양 부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으로 최대한 가렸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한성그룹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죠. 교통비가 또 나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빌딩 앞에 섰을 때 압도됐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 맞나 싶었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회의실 앞에 이미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훨씬 세련되고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도 있었고 비싼 시계를 찬 사람도 있었죠. 접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오타는 없는지, 내용은 괜찮은지요.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긴장되죠? 네, 많이요. 저도요. 근데 여기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그 말에 더 긴장됐습니다. 50명 중 1명만 뽑는다니요. 확률이 너무 낮았죠. 시간이 되자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호명돼서 들어갔어요. 제 차례가 오기까지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지원자 14번 김하윤 씨.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회의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가장 오른쪽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계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사흘 전 역 앞 벤치에서 떨고 계시던 바로 그분이요.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빗은 백발, 단정한 정장,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분이 아니었죠. 들어오세요.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췄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준비한 대로 말했어요. 학교, 전공, 경험, 지원 동기를 설명했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대답하는 내내 오른쪽의 노인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 노인이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말인가요? 노인이, 아니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였죠. 네,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떤 경우였나요? 추운 겨울 새벽에 길에서 떨고 계시던 어르신을 뵀습니다. 그분께 제가 먹으려던 도시락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따뜻한 커피도 사드렸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회장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도우셨나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 보이셨거든요. 회장님은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도시락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을 믿게 됐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르신, 회장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안도인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다시 고쳐 바르고 밖으로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김하윤 씨 맞으시죠? 한성그룹 인사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접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합격하셨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합격이요. 정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못했죠. 합격했습니다. 제가요.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겨울인데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면접대 옆에 앉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축하해요. 합격하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여자의 표정이 묘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부럽네요. 저는 떨어졌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면접 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서로 아는 것처럼요. 여자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니까요. 여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합격일까요? 아니면 회장님이 저를 특별히 봐주신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합격 통보와 함께 출근 안내가 적혀 있었죠.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인턴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꿈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제가 이제 대기업 인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이게 제 실력으로 얻은 기회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를 합격시키신 걸까요? 정말 제가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죠.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죠. 이게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죠. 아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혼자였습니다. 이 기쁨도 이 불안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이 더 컸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제 모습이 보였죠. 회사원 같았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한 건 8시 반이었어요. 인사팀으로 가서 신입교육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 인턴은 총 5명이었죠.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인사를 하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옆자리 남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건너편에 앉은 여자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소개, 복무 규정, 업무 안내가 이어졌어요. 저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원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다른 인턴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갔지만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인턴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제가 앉으려는 순간
옆자리 남자가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긴 자리 없어요. 차갑게 말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자리를 찾아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인턴들이 모여 앉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면접 때 봤던 그 여자였죠. 동정표로 붙은 거 티 나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회장님이 감동받으셨나 봐요. 실력은 없고 감성파리만 있네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렸죠.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화장이 조금 지워졌지만 상관없었죠. 심호흡을 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부서 배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케팅팀에 배정됐어요. 팀장님을 만나러 12층으로 올라갔죠.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팀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김하윤 씨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력서 봤어요. 경력이 없네요. 네, 신입입니다. 신입이라기보다는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요? 열심은 기본이에요. 여기선 결과가 중요하죠. 팀장님은 서류를 덮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왜 뽑혔는지 다들 알아요. 회장님한테 잘 보여서죠.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긴요. 면접 때 회장님 눈빛 봤어요. 특별히 봐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팀장님, 저는 그냥 뭐요? 동정받고 싶었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팀장님은 차갑게 웃으셨어요. 여기는 감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냉정하고 철저하게 성과를 내야 하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조직에 맞지 않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뽑혔으니 일은 시켜야죠. 내일부터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엑셀 다룰 줄은 알죠? 네, 가능합니다. 그럼 됐어요. 나가봐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빨간 눈, 부은 얼굴, 지친 표정.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건가요? 여기서 그만둘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게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굴복할 이유는 없었죠.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게 보였어요.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이 보였죠. 화장을 고쳤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부은 눈을 가렸어요. 립스틱을 다시 발랐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옆자리 직원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시했어요. 신경 쓰지 않았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보내신 업무 지시 메일이 있었어요. 내일까지 정리해야 할 자료 목록이 적혀 있었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죠. 파일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됐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아서 계속 일했어요. 마저 끝내고 싶었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메일로 보냈죠. 팀장님께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도 저 불빛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반드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죠. 전철을 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거예요. 모레는 더더욱 잘하고요. 언젠가는 증명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반드시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었어요. 유리창에 붉은 빛이 번져 사무실 안까지 스며들었죠. 하유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낯익은 냄새에 고개를 들었어요. 은은한 된장국 향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익어가는 듯한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저릿했어요. 기억 속의 풍경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죠. 바람은 차갑고 손끝은 얼어붙었어요. 어린 하유는 낡은 도시락통을 품에 안고 공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일을 못 나가신 날이었어요. 밥값도 없었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나왔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한 노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계셨는데 어딘가 힘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노인은 하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춥지 않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어요. 어린 하윤은 고개를 저었죠. 사실 추웠지만요. 하윤은 대답 대신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피어올랐고 그 위로 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맙구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으셨죠.
그 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장면은 이내 흐릿해졌습니다. 하윤은 숨을 고르며 책상 모서리를 잡았어요. 머리끝이 얼얼했죠.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윤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죠. 회장님이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을 때 유일하게 당신만 알아봤어요. 하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을 내리깔며 덧붙였죠. 그 도시락을 준 따뜻한 눈빛을 평생 기억하셨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 빛이 번지고 귀에는 오래된 바람소리만 들렸죠. 의자에 앉으려다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에 닿았지만 감각이 멀어졌어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죠. 창문 밖에서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좁은 복도를 희미하게 밝혔죠.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문 안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노인의 기침 소리. 가늘고 힘없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입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하윤 씨께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회장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칼, 반쯤 감긴 눈. 그러나 그 눈은 느리게 움직여 하윤을 찾았죠.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회장 앞에 섰을 때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락 따뜻했지요.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기억하세요? 그럼요. 평생 잊을 수 없었죠.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끊어진 인연. 그러나 그 안에는 변하지 않은 마음 하나가 있었죠. 누군가에게 밥을 건넸던 어린 날의 작은 친절. 그것이 세월을 건너 한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였어요. 기억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죠. 그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으니까.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하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악력은 단단했죠. 하윤 씨, 이 회사에서 당신이 겪을 어려움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해낼 거요. 내가 알아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하윤은 눈가를 닫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왜 그 도시락을 기억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날 당신은 나한테 단순히 밥만 준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줬죠.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붉게 타올랐고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죠. 그날 이후 하윤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조용히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회장은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하윤의 얼굴만은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도시락은 뭔가요? 된장찌개 있어요. 좋아. 그게 제일 맛있어.
회장이 기억을 잃은 그 방에도 희미한 향은 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향은 누군가의 지난 기억처럼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죠. 하유는 회장 곁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요. 그것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하유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거예요.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 온기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병원이 아닌 회장실에서였죠. 하윤이 준비한 도시락을 드신 후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지만 하윤은 구석에서 멀리 지켜봤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회장님이 안 계신 회사는 왠지 차가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등기 우편 배달원이 서 있었죠. 김하윤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명 부탁드려요. 두꺼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석이었어요. 무거운 느낌이 들었죠. 문을 닫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한기준 회장 유언장.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숨이 멎었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 한기준은 정신이 온전할 때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김하윤에게 전 재산의 10%와 한기준 장학재단 이사직을 위임합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죠. 전 재산의 10%,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직이요. 뒤에 붙은 부속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재산 목록, 재단 운영 방침, 그리고 회장님의 친필 편지가 있었죠.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하윤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당신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준 도시락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어요. 그날 나는 모든 걸 잃고 죽으려던 참이었죠. 회사는 망했고 가족은 떠났고 나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작은 손으로 도시락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이 그런 상황이셨다니요. 그 후 나는 다시 일어섰어요. 작은 공장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한성그룹을 만들었죠. 그 모든 시작이 당신의 따뜻함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이 재산은 당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를 도왔던 것처럼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유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하윤 씨, 급히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지금요? 네, 회장님 유언 집행건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실로 안내됐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쏟아졌어요.
이사진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팀장님도 계셨죠. 모두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오늘은 고 한기준 회장님의 유언 집행건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죠. 회장님은 김하윤 씨에게 전 재산의 10%와 장학재단 이사직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무였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김하윤은 인턴이에요. 회사와 아무 관련도 없죠.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팀장님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쓴 거 아닌가요? 공증이 완료됐고 정신감정도 받으셨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어요.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김하윤 씨, 정말 회장님과 아무 관계가 없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죠.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어렸을 때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도시락을 드렸죠. 그게 전부입니다. 도시락 하나로 이런 유산을요? 전무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날이 회장님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웃기지 마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팀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봤죠.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유언의 이의를 제기한 것이겠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하윤은 제 은인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만약 이 유언에 불복한다면 그 사람은 이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죠. 팀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죠.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하윤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셨어요. 이 회사에서 잘 버티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잘하실 거예요. 회장님이 믿으셨으니까요. 비서실장은 어깨를 토닥이고 떠났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하윤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야 하니까요.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겁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거리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걷고 있었죠. 하윤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직급도 대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죠. 기준 장학회 설립이었습니다. 회장님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만든 재단이었어요. 어려운 청춘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죠. 사무실은 강남에 마련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책상 3개와 상담실 하나, 그리고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죠. 첫 직원도 뽑았습니다. 28살 여자였어요. 이름은 서은지였죠.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사님, 첫 장학금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은지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하윤은 받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22살 대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학비를 벌고 있기. 어쩌. 성적은 우수했지만 생활고로 휴학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여자 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최지수였죠.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하윤이 말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지원서 잘 봤어요. 힘들었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윤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장학금은 전액 지원될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매달 지원해 드릴게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보였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때가요. 열심히 하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지원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명, 2달에 20명. 반년이 지나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게 됐어요. 하윤은 바빴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저녁에는 재단 일을 했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죠.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기준 장학회가 화제가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지가 말했어요. 이사님, 이런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촬영 날짜는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는 긴장됐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났죠. 김하윤 이사님, 준비됐습니다. 스태프가 안내했어요. 스튜디오로 들어가니 카메라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죠. 기준 장학회를 만드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하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추운 겨울날이었죠. 그분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그분께는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대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바로 고 한기준 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은 그 일을 평생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죠. 그 기회를 장학회로 만드신 거군요.
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진행자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장학회 이름이 기준 장학회인 이유가 있나요? 회장님 성함에서 따왔어요. 한기준 회장님요. 그분의 기준이 제 기준이 됐거든요. 어떤 기준인가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진짜 가치는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라고 배웠습니다. 진행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동한 듯 보였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유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날 도시락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누군가를 믿을 용기를 얻은 거였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진행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송국을 나왔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사님, 오늘 또 5명이 지원했어요. 모두 절실한 상황이에요. 웃음이 났습니다. 바쁘겠지만 기쁜 일이었죠. 재단 사무실로 갔어요. 은지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이사님이 더 고생하시잖아요. 둘이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5명 모두 지원 자격이 됐어요. 다음 주에 면접을 잡기로 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은지 씨, 먼저 퇴근하세요. 저는 조금 더 있을게요. 네, 그럼 내일 봬요. 은지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회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회장님 잘하고 있죠?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장학회 홈페이지 방문자가 10배로 늘었고 기부 문의도 쏟아졌죠. 회사 동료들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냉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팀장님도 사과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윤 씨, 미안했어요. 제가 편견을 가졌네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장학회는 더 커졌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지원 학생은 200명이 넘었죠. 하유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장학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낯이 익었죠. 첫 장학생이었던 최지수였습니다. 이사님, 지수 씨 웬일이에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취업했어요. 첫 월급 받았는데 이거 기부하고 싶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지수 씨, 이건 받아주세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유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지수가 돌아간 후 하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처럼요.
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죠. 하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요.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을 맞았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겨울과는 달랐죠. 하유는 더 이상 알바를 뛰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과장으로 승진했고 기준 장학회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재단이 됐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유는 여유롭게 커피를 내렸어요. 작은 원룸이 아니라 깔끔한 투룸 오피스텔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이사님, 오늘 신규 장학생 15명 면접이에요.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일상이 됐거든요. 출근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하철이 아니라 자가용이었습니다. 중고지만 깔끔한 차였죠. 재단 사무실은 이제 3층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어요. 1층은 상담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교육실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인사했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은지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네, 면접실 세팅 끝났어요. 10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들어왔어요. 20살 남학생이었죠.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하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학생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생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저희가 도울게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5명 모두 절실했고 간절했어요. 하유는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냈죠. 오후가 됐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나간 후 하유는 창가에 섰어요. 거리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떨고 계시던 노인을 만났던 그날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분이요. 회장님 보고 싶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다가왔어요. 어깨를 토닥였죠. 이사님,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하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맞아요. 울면 안 되죠. 계속 앞으로 가야 해요. 저녁이 됐습니다. 회사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장학생들과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자리였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였어요. 이사님, 여기요. 지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는 직장인이 된 지수였죠. 하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모두 함께 밥을 먹었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하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훌륭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럼 저희도 나중에 이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리가 파한 후 하윤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불현듯 역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그 벤치가 있는 곳이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회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하윤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방금 먹었어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니? 몸 챙겨야지.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딸이 됐죠.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도시락 하나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보일러가 켜져 있었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었죠. 하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요.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었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과 나눠주는 사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회장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메모를 저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새로운 희망들이요. 하윤은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하얀 눈 위에 은빛이 내려앉았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아름다울 거예요. 모두가 외면하던 한 노인을 향해 도시락 하나를 건넨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그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이제 그녀는 압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요. 그리고 그 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하윤은 이제 한성그룹 부장이 됐습니다. 기준 장학회는 전국 50여 개 지역에 지부를 둔 대형 재단으로 성장했어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기준 장학회 설립 3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행사장은 한성그룹 대강당이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들, 기부자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들이었죠. 하윤은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수백 명 앞에서 연설을 해야 했거든요. 은지가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해내야 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기준 장학회 김하윤 이사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윤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객석의 얼굴들이 보였죠. 모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기준 장학회 이사 김하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알바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25살이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 분이 기회를 주셨어요. 고 한기준 회장님이셨죠. 하지만 그 기회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회장님은 제게 책임을 주셨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책임이요.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 계신 장학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객석 앞쪽에 앉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길었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 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은지가 얼른 휴지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하윤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셨죠? 할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요. 우리 손자가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아니에요. 손자분이 잘해서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리셉션이 끝난 후 하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하윤 씨. 돌아보니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곁을 오래 지켰던 분이죠. 실장님, 오늘 연설 잘 들었어요. 회장님이 들으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드리려고요.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3주년 되는 날 전해드리라고 하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지금 읽어보세요. 비서실장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윤은 차에 올라타 봉투를 열었어요. 회장님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지만 또렷했죠. 하윤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재단이 잘 자리 잡았겠죠. 잘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진심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얼룩이 생겼죠. 마지막으로 부탁이에요.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윤 씨.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장학생 단체 채팅방을 열었어요. 오늘 행사 소감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사님 연설 듣고 울었어요. 저도 나중에 꼭 누군가 도울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보람이었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3년 전 그 겨울밤도 떠올랐어요. 떨고 계시던 노인, 건넸던 도시락, 그리고 따뜻했던 커피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잠이 들기 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별빛이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하유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가요. 그게 하윤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었으니까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한 번만 더 바라봐 주세요.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작은 친절을 시작해 보세요.